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어둠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렸던 공매도 장인이 최근 인터뷰를 해서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짐 체이노스입니다. 체이노스, 차노스, 다양한 방식으로 차음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차노스가 뭔가 타노스 비슷해서 전 차노스라고 쓰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명이 어둠의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이 열심히 기업의 가치에 대한 리서치를 해서 저평가 가치주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차노스는 워렌 버핏처럼 열심히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리서치를 해서 이거 안 될 기업이네 해서 그런 기업들을 가려서 공매도를 하는 걸로 상당히 유명하고요. 어둠의 워런 버핏인 만큼 본인의 펀드 이름이 키니코스 펀드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시니컬이래요. 그래서 시니컬이라는 이름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하면은 항상 거론되는 사람인 만큼 35년 연평균 수익률이 22%라는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유명한 앨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앨런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앨런의 공매도를 한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FTX 사태라든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라든지 중국 부동산 부실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커리어를 지녔습니다만 최근에는 장사를 접었습니다. 테슬라를 여러 번 숏했다가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입었다라고 알려졌고요. 테슬라 숏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공매도라는 게 어려워지니까 최근에는 장사를 접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펀드를 본인 돈만 굴리는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는 자문업만 유지하는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숏이 특히나 최근 몇 년 같은 분위기에선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의 내용은 짐 차노스의 블룸버그 단독 인터뷰를 참고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트럼프에 대한 공포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하니 많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니 많이에 대한 공포, 그리고 트럼프가 감세를 하고 정부를 혁신하고 이런 믿음도 있는데, 이런 믿음과 공포 모두 과장된 측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의 달인답게 현재 시장을 평가를 했을 때 지금 버블은 아니지만 버블을 향해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딥시크가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의 최고의 리스크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 부동산 사태를 예측했던 사람인 만큼 중국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중국 답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노스는 이런 관세에 대해서 아예 정치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진지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쇼의 측면이 있긴 하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네 마네 한 달 유예하네 어쩌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미룬다 안 미룬다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게 생각해보면 트럼프 일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고 그때도 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정치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관세 유예나 미결정으로 인해서 요즘처럼 시장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기 때처럼 앞으로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다 안 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에 따라 한동안은 시장이 출렁거릴 거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진지해 보이는데, 관세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트럼프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관세로 어느 정도 충당한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관세를 좋게 보기도 하는 건데, 트럼프 일기 당시에 관세 수입이 8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현재 목표로 하는 감세를 하면은 세수결손이 한 2조에서 4조 달러까지는 날 수 있는데, 이러한 세수결손을 충당하려면은 지금 트럼프가 공약하는 10% 관세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훨씬 더 세율을 올려야지 세수결손은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공포가 어느 정도 과장돼 있다면 트럼프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도 과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는 부서를 만들었어. 정부 효율성을 개선을 위해서. 근데 그 부서가 원래 없던 거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부라는 부서에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도지에서 정부 효율성을 개선을 하려면은 뭐 예산이나 인력 감축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 디지털 서비스 부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법성 시비에 걸리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도지라는 부서가 그냥 디지털 서비스부가 이름만 바꾼 건데, 아니 원래 디지털 서비스부라는 게 정부 웹사이트 개선하고 서버 개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 일을 하는 곳이 타 부서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라고 시비가 걸리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국제개발청이라는 부서를 해체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300명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관련 노조에서 여기에 반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부가 정부 부처를 해체를 하려면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거는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단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시비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만 봐도 트럼프가 뭐든 다 해줄 거라는 믿음 역시 좀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 피셔 형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캔 피셔가 올해 전망을 할 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 이상의 큰 상승이고, 두 번째는 한 8, 9% 수준의 약한 상승,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하락 정도로 하락으로 마감하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이 핵심이 트럼프가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하냐 이거에 달렸다고 봤습니다. 원래 공화당 대통령의 집권 1년 차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공화당이 친시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엄청나게 친시장적인 정책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근데 막상 취임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실망을 해서 공화당 대통령의 집권 1년 차에는 주식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또 시장에선 트럼프 트레이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를 뛰어넘으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하겠지만, 그러나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보를 보여주게 되면은 큰 상승은 없거나 혹은 하락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트럼프가 공언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적법성 시비가 걸리고 발목이 잡혀서 지지분이해지거나 못하게 되면은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지만 버블을 향해 착실히 가고 있다. 22년 하락장 이전 21년의 고점 같이 그때 같은 분위기로 다시 가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나 지금 당시나 민코인 열풍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뽑았습니다만, 근데 아직은 버블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이 21년처럼 뜨겁게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뽑았습니다. 뭐 이건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얘기입니다만, 이 버블의 끝단에 가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IPO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를 유포리아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업인데 이런 이상한 기업들도 다 상장을 하다 보니까 IPO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게 특징인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상승에 취해서 주식을 막 찍어내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끝물일 것이다 라고 차노스는 봤습니다. 그럼 버블이 당장 오느냐? 이건 아니고 이 상승이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이 옛날보다 자본시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나 규제나 정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사이클이 더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주식이 안 좋은 게 정상인데, 12년 잠깐 하락하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이 상승 사이클이 더 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상승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사이클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대비하는 방법이 지금이 끝물이다, 아니면은 앞으로 언제가 끝물이다, 이런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하락 사이클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나는 얼마만큼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숏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노스도 펀드를 접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뭐 22년을 제외하고는 이 미국 주식의 상승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자주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었죠. 아다니 그룹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를 제출해서 유명해진 힌덴버그 리서치도 지난달에 회사 문 닫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숏의 설 자리는 줄어들고 이제 롱이 위주가 된 상황인데, 그래도 사이클 전환을 생각을 해보면은 해지로서의 숏의 역할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정치 리스크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관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연기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시장이 크게 등락을 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이 시장을 완전히 끝낼 순 없다. 지금에서 봤을 때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또 다른 딥시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 LLM을 얘기한 게 아니라 딥시크로 대비되는 파괴적 혁신을 얘기한 건데요. 지금 AI라는 파괴적 혁신 때문에 장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파괴적 혁신의 단점은 그 혁신 자체도 혁신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마치 딥시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엔비디아 칩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듯이 언제 어디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자가 없는 게 기술주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멀티플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M7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혁신이 또 등장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멀티플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이쯤에서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린 하워드 막스의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하워드 막스의 버블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영상에서 하워드 막스가 엔비디아 PER이 30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 PER이 30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30년 동안 지금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돈을 잘 벌 것이다. 장사를 30년간 잘 해나갈 것이다. 라는 가정이 지금 주가에 녹아 있는 거다. 근데 이 기술의 세상은 언제 어디서 뒤집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기도 했죠. 또 그런 징후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딥시크 사태였고, 차노스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AI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칩을 만들거나 LLM을 만들어서 AI 기술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지금 선두에 달리고 있는 그런 빅테크 회사, 기술 회사들에 대해 사람들이 집중했다면은, 이제는 발전된 AI 기술로 인해서 이거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이거를 집중하는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다모다란이라든지 드러켄밀러도 이런 측면에서 AI 투자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차누스는 이거의 반대 측면에서 봤습니다. 이런 AI의 혁신에 수혜를 입는 기업도 있겠지만 죽어나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 말 2000년대 당시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쇠퇴하는 산업이라든지 죽어가는 사업체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본인은 성공하는 인터넷 기업에 베팅하지 않더라도 이런 데 집중해서 큰 수익을 냈다. 한마디로 이런 곳에 숏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혁신에 피해를 받는 기업들에 집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경쟁의 선두에 서 있는 기업들에서도 탈락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혁명 당시에 AOL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이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한마디로 이제 모뎀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 연결하면 AOL이니까 엄청나게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결국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에스크지브스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요건 이제 검색 엔진 서비스를 하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당시에는 이제 키워드로 주로 검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UFC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럼 UFC 특정 선수 이름 이렇게 검색했었는데, 이 에스크지브스는 문장으로 검색을 하는 게 특징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 UFC 라이트급 챔피언이 누구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LLM을 사용하는 방식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보면은 상당히 앞서갔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기업도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들에 밀려서 타 기업의 인수가 돼서 지금은 에스크닷컴이라는 서비스로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지금 엄청 유망해 보이는, 지금 경쟁의 선두에서 달려서 엄청 유망해 보이는 기업들도 나락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 사태를 예견했던 사람인 만큼 중국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중국은 답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GDP 대비해서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2005년 이후로 쭉 하락을 하다가 2019년쯤에서부터
이 비중이 줄어드는 게 멈추고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차노스는 이게 좋지 않은 사인이라고 봤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투자 위주의 경제로 진행이 돼 가야 됐는데, 근데 지금 중국 은행들 문제가 많고, 그리고 가장 큰 이슈인 부동산 역시도 아직까지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못 찾고 다시 수출에 의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상당히 중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물론 중국에 긍정적으로 본 다른 거장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하워드막스가 대표적인 거장 중에 한 명인데, 근데 하워드막스는 차노스와 반대로 중국의 전망이 밝다 라고 해서 중국 자산을 좋게 본 게 아니라, 중국이 안 좋은데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싸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